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개인의 삶을 뒤흔든 그런 파산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손에는 지금 서울 회생법원 파산 관제인이 작성한 제1회 채권자 집회 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보고서를 통해서 한 개인이 어떻게 파산까지 가게 됐는지 그 복잡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 합니다. 물론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중요하니까요. 이름이나 구체적인 사건 정보 이런 건 다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이걸 통해 당신이 이 사건의 핵심, 또 그 의미를 좀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자, 보고서를 좀 보면요. 이분 50대 남성이시고 현재는 직업이 없으시다고 하고 친구분 집에 무상으로 거주 중이시라고 합니다. 과거엔 운전기사 경력이 있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해 보이는 이력인데 어쩌다가 파산까지 오게 된 걸까요? 네, 그 파산 신청서에 적힌 표면적인 이유는 2022년 9월경에 실직, 그리고 사기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2016년경부터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좀 큰 손실을 보신 상태였죠. 아마 굉장히 좀 절박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큰 문제가 터진 거군요. 보고서에서 제일 좀 눈에 띄는 게 지인을 통해서 만난 어떤 사람한테 인감증명서랑 도장을 넘기고 그 대가로 1억 9천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더 큰 함정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인물,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이분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했어요. 그걸로 소위 말하는 주식 리딩방 사기에 활용한 겁니다. 결국엔 피해자들이 명의자인 이분을 고소하게 되면서 본인도 사기당했구나 이걸 알게 되신 거죠. 본인 명의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아신 거네요. 이것도 이름은 비실명 처리해야겠지만 그 회사 사내이사로 이름이 올라가고요. 심지어는 본인이 개인 보증을 선 것처럼 서류가 위조돼서 서울보증보험에 제출되기까지 합니다. 네. 본인이 보증을 선 것처럼요? 네, 이것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신용불량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돼서 뭐랄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랑 법적 문제에 그냥 휘말려 버리신 거죠. 와, 진짜 순식간에 모든 게 꼬여버렸네요. 주식 손실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사기 피해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신용까지 그냥 망가져버렸으니 현재 파악된 빚이 총 얼마 정도인가요? 네, 보고서상으로 확인된 파산채권 총액은 약 4억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채권자는 카카오뱅크를 포함해서 총 5곳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원인은 그 사기 피해, 그리고 그걸로 인한 연대보증 채무 이런 것들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억 3천. 거의 4억 4천 가까운 빚인데 혹시 갚을 만한 재산은 좀 남아있나요? 현재로서는 이분 명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확인된 게 삼성화재 같은 곳에 가입된 보험, 그 해지 환급금이 약 1,893만 원 정도? 이게 유일합니다. 보험 해지 환급금이요. 그게 전부군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부분이 이 보험 환급금 처리 방식인데요. 파산관제인이랑 이분 사이에 화해계약이라는 게 체결됐어요. 이 환가라는 게 가진 재산을 현금으로 바꿔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거든요. 이 보험 환급금 1,893만 원 중에서 1,100만 원을 올해 말, 그러니까 2024년 12월 30일까지 갚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환급금 전액은 아니고 그중 일부인 1,100만 원을요? 네, 이미 변제하기로 한 거죠. 이 본이 이제 나중에 채권자들한테 배당될 예정이고요. 그럼 현재 법적인 절차는 이 환가, 그러니까 보험금을 현금화해서 1,100만 원을 마련하는 그 과정을 진행 중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파산 관제인이 법원에다가 속행 신청을 한 상태예요. 이게 뭐냐면 잠시 절차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하는 의미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보험 환급금 환가 절차 이걸 마무리하고 또 채권자들의 채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배당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파산관제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 보이네요. 채무자 재산을 찾아서 또 공정하게 나누는 역할이니까. 그 외에 보고서에서 또 확인된 내용 같은 건 없었나요? 네, 관제인이 추가로 확인한 내용이 있는데요. 2002년에 돌아가신 어머님,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채권자들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보고됐습니다. 채권자들은 일단 별다른 이의는 없군요. 네. 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빚을 탕감해주는 면책 허가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파산 관제인이 아직 의견 보류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이 환가 그리고 배당 절차가 모두 끝나야 최종적으로 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사건, 이게 당신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이 사건은 단순히 뭐 투자 실패다, 빚이 많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한순간에 좀 잘못된 판단, 특히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 같은 아주 핵심적인 개인정보를 잘못 넘겼을 때 그 파장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죠. 그기까지 거 뭐 하고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네요. 네,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될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1억 9천이라는 약속된 돈 뒤에 숨겨진 위험의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던 거죠.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또 파산 절차라는 게 그냥 빚을 없애주는 무슨 마법 같은 게 아니라 남은 재산, 여기서는 이제 보험 환급금이죠. 이걸 최대한 공정하게 현금화, 즉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1,100만 원 변제 합의가 바로 그 예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자면 면책이 보류 중이라는 사실. 이건 파산 신청만 하면 무조건 빚이 탕감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 또 빚이 발생한 경위, 그리고 이 환가 절차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아주 신중하게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 개인 파산 보고서를 통해서 금융사기의 심각성, 그리고 파산 절차의 현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투자 실패라는 그 절박함이 어떻게 더 큰 사기 피해로 이어져서 한 사람의 삶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지 참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죠.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요. 앞으로 채무자가 그 환가 약속을 잘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어쩌면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위험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 그걸 갖게 되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분석에서 뵙겠습니다.